병원이 지금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시절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수술실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깨끗한 수술 도구, 마취, 소독된 환경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마취 없이 방광 속에 집게를 집어넣고 썩은 살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금속 사슬로 조여대고, 의사가 환자 몸에 직접 입을 대고 담배 연기를 불어넣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불과 200년 전에 실제 의료 현실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유언장을 쓰기도 했고, 가족들은 병원 밖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의사들조차 환자가 수술 중에 죽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의료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현대 의학이 얼마나 대단한 발전을 이뤘는지 새삼 느끼실 거예요. 1700년대 초반에는 이가 아프면 그냥 뽑았어요. 지금처럼 충치 치료하거나 신경 치료하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아프면 무조건 뽑는 거였죠. 치과 키라는 도구를 썼는데 긴 막대 끝에 갈고리가 달리고 반대쪽에 돌리는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키인 이유가 생긴 게 정말 문열쇠처럼 생겼거든요. 의사가 이 갈고리를 아픈 이에 걸어요. 잇몸 밑으로 파고들어서 이빨 목 부분을 단단히 잡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손잡이를 돌리면 이에 힘이 가해지면서 잇몸뼈에서 빠지기 시작해요. 뼈에서 뭔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계속 돌리면 결국 이가 통째로 뽑혀 나와요. 당연히 마취는 없었습니다. 뼈에 박힌 이빨이 뜯겨나가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다 느껴야 했어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의사들은 그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고 해요. 환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하기 편하다고요. 더 나쁜 경우도 있었어요. 이가 통째로 안 나오고 윗부분만 부러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썩은 뿌리가 잇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걸 꺼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남은 뿌리가 감염되면 고름이 차고 턱뼈까지 썩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멀쩡한 이를 건드려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이도 또 뽑아야 했죠. 이 치과 키가 언제까지 쓰였냐면 놀랍게도 1900년대까지 썼습니다. 200년 가까이 쓰인 거예요. 다음은 방광결석 이야기예요. 방광결석이 뭐냐면 방광 안에 돌멩이 같은 게 생기는 병이에요. 소변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뭉쳐서 굳어지는 건데 작은 건 소변 볼 때 같이 나옵니다. 약간 따끔거리긴 해도 참을만 하죠. 문제는 이게 너무 커지면 도저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골프공만 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제대로 못 보니까 엄청나게 아프고 방치하면 감염되거나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었어요. 1800년대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리토트라이트라는 기구를 썼어요. 긴 쇠막대 끝에 집게가 달린 건데 이걸 환자의 소변이 나오는 구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광까지 밀어넣은 다음에 집게를 벌려서 돌을 찾아요. 돌을 찾으면 집게로 꽉 쥐고 으깨버리는 거죠. 으깨진 조각들은 나중에 소변이랑 같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의사가 환자 몸속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부 손 감각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숙련된 의사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과정 전체를 마취 없이 했다는 거예요. 마취약이 이 기구보다 23년이나 늦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쇠막대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고 장기 안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돌을 부수는 그 모든 걸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다 느껴야 했던 겁니다. 환자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니까 보조 인력 여러 명이 환자를 꽉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이게 당시에는 엄청 좋은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방식은 배를 갈라서 돌을 꺼내는 거였는데 10명 중 2명이 죽었거든요. 리토트라이트는 100명 중 2명만 죽었으니까 엄청난 발전이었죠. 지금은 초음파로 돌을 부수니까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에크라세르라는 기구인데요. 이건 치질이나 혹 같은 걸 없앨 때 썼어요. 폴립이나 종양 같은 것도 제거했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긴 손잡이 끝에 작은 쇠사슬 고리가 달려 있어요. 사슬 자체가 아주 촘촘하고 단단해서 한번 조이면 절대 안 풀렸죠. 의사가 이 사슬을 없애고 싶은 부위에 감아요. 그러고 나서 매일 조금씩 조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그 부분이 서서히 썩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빨갛게 붓다가 점점 색이 검어지고 냄새도 나기 시작하죠. 결국 썩어서 저절로 떨어지거나 의사가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발명됐냐면 그 전에는 그냥 칼로 잘랐거든요. 근데 칼로 자르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수혈 기술도 없었으니까 출혈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피 안 나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쓴 건데 대신 며칠 동안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치질 자체도 아픈데 거기를 쇠사슬로 꽉 조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앉지도 못하고 걷기도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게다가 썩은 살은 세균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감염되면 고열이 나고 전신으로 퍼져서 폐혈증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기구로 혀도 잘랐다는 거예요. 혀암 환자한테 이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옛날 유럽에서는 사람 몸에 4가지 액체가 있다고 믿었어요. 피, 점액, 그리고 담즙 2종류요. 황담즙과 흑담즙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론이 무려 2000년 동안 서양 의학을 지배했습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열이 나거나 어디가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봤어요. 심지어 우울증이나 정신병도 체액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결책이 뭐였냐면 피를 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칼로 째서 피를 뺐는데 누군가가 거머리를 쓰면 더 깔끔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거머리를 며칠 굶겨서 배고프게 만든 다음에 환자 몸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피를 빨아먹으니까요. 거머리 침에는 피가 안 굳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상처도 잘 나고 환자 입장에서는 칼로 베는 것보다 덜 아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머리가 배부르면 더 안 먹거든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아직 피를 더 빼야 하는데 거머리가 일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인공 거머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작은 쇠통 안에 칼날이랑 펌프가 들어있는 건데 칼날로 피부에 상처를 여러 개 내고 펌프로 피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회전하는 칼날이 살짝 피부를 긁으면 진공 상태의 유리통으로 피가 빨려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진짜 거머리랑 다르게 의사가 원하는 만큼 계속 피를 뺄 수 있었어요. 한 번에 1리터 넘게 피를 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인공 거머리가 지금도 일부 수술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른 용도로요. 그리고 진짜 거머리도 성형외과에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를 자르는 수술은 더 끔찍했어요. 왜 팔다리를 잘랐냐고요? 전쟁에서 총 맞거나 사고로 뼈가 부러지면 감염되기 쉬웠거든요.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감염되면 썩어 들어가면서 독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썩기 전에 빨리 잘라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지금은 의료용 전동톱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녹슨 톱이나 정육점 칼, 심지어 망치랑 끌로 잘랐습니다. 의사가 나무 막대를 물려주고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톱으로 뼈를 자르다 보면 들쭉날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뼈가 깔끔하게 안 잘리고 쪼개지거나 금이 감겨는 경우가 많았어요. 뼈 조각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주변 살도 다 망가지고 나중에 아무는 것도 제대로 안 됐죠. 수술받다가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출혈로 죽거나 나중에 감염으로 죽거나 했어요. 그래서 1830년에 누가 새로운 도구를 발명했어요. 체인 오스테오톰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손으로 돌리는 작은 전기톱이에요. 톱날 대신 칼날이 촘촘히 박힌 사슬이 달려있고 손잡이를 돌리면 이 사슬이 빙빙 돌아가면서 뼈를 갈아내는 거죠. 원리가 지금 전기톱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전 톱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렸고 뼈가 쪼개지는 일도 줄었어요.
수술 시간도 훨씬 짧아졌고요. 의학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이었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손잡이를 끼익끼익 돌리면서 내 팔을 톱으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마취 없이요. 그 소리, 그 진동,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버텨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담배가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담배를 의식에 쓰는 걸 보고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담배를 몸에 넣었는데 먹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그중 하나가 항문으로 담배 연기를 넣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죠.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에 두통, 배탈, 심지어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사람한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특히 익사자 소생에 많이 썼는데 런던 템즈 강변에는 담배 관장 키트가 비치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담배 연기가 자극을 줘서 사람을 깨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니코틴이 심장을 자극해서 다시 뛰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충격적인데요. 환자 엉덩이랑 의사 입을 관으로 연결했어요. 의사가 담배 연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그 관으로 환자한테 불어넣는 거였죠. 근데 만약 의사가 실수로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환자 장 속에 있는 세균이랑 가스가 의사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픈 의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풀물을 써서 연기를 넣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1800년대에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치료법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50년 전만 해도 병원에 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받고 소독도 안 된 도구로 치료받고 엉뚱한 이론으로 피를 뽑기고 지금은 그런 고통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현대의학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의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온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의료 기술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궁금해지네요.